저는 오늘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겪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아직 몸은 성한 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섰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배추 한 포기에도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직접 장을 보는 게 낫더라고요. 골목길을 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꽝! 뒤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제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순간 몸이 휙 돌면서 바닥에 넘어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한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 위에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쪽 팔꿈치가 욱신거렸습니다. 옆구리도 뻐근하고요. 괜찮소. 천천히 일어나 볼게.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19. 사실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해놨더군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 타박상과 염좌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틀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첫째 아들 민수는 부산에 살고 둘째 딸 은혜는 서울에 삽니다. 둘 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죠.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뭐 괜히 걱정만 끼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첫째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뒤이어 둘째 은혜도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온 티가 역력했죠. 아빠 많이 아프세요? 진짜 왜 연락 안 하시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어요. 1년에 두세 번 보던 제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니요. 아니, 괜찮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버지. 병원까지 입원하셨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제 손을 잡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버지 1인실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여기도 충분히. 아버지 편하게 쉬셔야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생활비 보내달라는 말에도 형편이 어렵다던 자식들이 갑자기 1인실 운운하다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와 은혜가 계속 눈치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고 낸 사람. 보험은 들었대요? 뭐? 아니, 그게 요즘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이랑 합의금이 꽤 되거든요. 아버지 나이에 입원까지 하셨으면 적어도 몇 천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온 거였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은혜가 복도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합의금 강하게 받으라고 해야 돼. 요즘 이런 사고는 1,000만 원은 기본이래. 야, 근데 너무 과하게 하면 괜히 시간만 걸려.
그냥 적당히 받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오빠는 왜 맨날 그래? 어차피 받을 거면 많이 받아야지. 너는 돈만 보이냐? 아버지 건강 생각 안 해? 오빠야말로 무슨 속셈인데? 설마 혼자 챙기려는 거 아니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오빠, 나 다 알아. 요즘 오빠 형편 어떤지. 빚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입 조심해, 은혜야. 내가 뭘 안다고. 오빠 회사 망했다며? 그래서 사채까지 손댔다고 들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사채를? 첫째 아들 민수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보잘것없는 연금에서 조금씩 보내줬죠. 그런데 사채라니요. 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 이번에 아버지 보험금 노리고 온 거 맞지?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남편 사업 망해서 집 담보 대출 받으려다 안 됐다며? 이번엔 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제 사고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와 은혜가 잠깐 병원 식당에 내려간 사이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계세요?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누구시죠? 상호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아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서정희예요. 서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 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우리 아이가 아버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라니? 네. 우리 아들이요. 올해 32이 됐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 씨 아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제가 떠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상호 씨는 이미 결혼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준호가 최근에 많이 아파서 간 이식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는 안 맞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와 은혜가 들어서더니 정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환자가 쉬어야 하는데. 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저를 한 번 더 보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녀가 나간 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이고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정의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 옛날 여자라고. 그리고 아들까지 있다고요? 민수야, 그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돈 때문에 온 거예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며요? 결국 돈 달라는 거잖아요. 은혜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들 간 이식해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뭘 몰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설마 아버지 재산을 저 여자 아들한테 나눠주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아, 이래서 화를 내는구나. 결국 이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은혜야. 너희들. 아버지,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가 진짜 아버지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모르잖아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죠. 오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평생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나 잘해. 내가 남편 빚 때문에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 한 거 내가 다 안다. 뭐? 오빠야말로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아버지 보험금 노린 거 들켰어. 인연이 진짜. 오빠가 이 난리 낸 거잖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입니까? 제 사고를 두고 보험금을 다투고 제 옛사랑이 나타나자 재산 걱정부터 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민수와 은혜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나가. 너희 얼굴 보기 싫어.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퇴원하기 하루 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김상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경찰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큰 길로 나가는 순간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저를 들이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인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도 있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의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김상호 씨를 해치려고 사주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가? 저를? 혹시 최근에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민수가? 아니야. 제 자식이 저를 해치려고 했을 리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조사 중인데 조만간 진술이 나올 겁니다.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퇴원 당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은혜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싸운 뒤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서재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있던 서류들이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 통장, 도장, 집 문서. 모든 게 흐트러져 있었죠. 누가 제 집에 들어와서 뒤진 겁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집 문서를 잠깐 빌려갔습니다. 곧 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민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가 제 집 문서를 가져갔다고. 뭘 하려고?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주소지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고로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민수의 지인이었고 사고를 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대요. 그냥 다치게만 해서 보험금 받게 하려고 했다고. 경찰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다치게 하려고 사람을 사주했다니. 민수는 구속됐고 은혜는 남편과 함께 야반도주했습니다. 집 문서를 훔치려던 계획이 들통나자 도망친 겁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70평생 일해서 모은 집, 자식 둘 키우느라 허리 휘어가며 산 세월. 그 끝이 이렇게 씁쓸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정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호 씨, 그 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 준호가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괜찮으시면 한 번만 만나주실래요? 며칠 뒤 저는 한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32의 청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호입니다. 제 아버지시죠? 평생 아버지를 궁금해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하셨지만 가끔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준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제가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진을 정희는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저는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었습니다.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의 간은 제 간과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간의 일부를 준호에게 이식했고 준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희와 준호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줘서.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준호와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더군요. 민수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다시는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은혜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숨어 살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정혜, 준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지만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준호는 건강을 되찾고 직장에 복귀했고 정희는 가끔 제게 웃으며 말합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제 인생은 70년 동안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수의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선 민수를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제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가 당신의 친부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사주했습니까? 민수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 김상호 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침묵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새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아플 때는 병원에 업고 뛰어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할 때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요. 재판장님, 이게 자식입니까? 이게 제가 평생 키운 혈육입니까?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재판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는데 밖에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은혜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이었죠. 은혜야? 아빠.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가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딸이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은 은혜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돈 다 가지고 혼자 도망갔어요. 저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은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 곳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아빠밖에 없어요. 저는 은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당장 딸을 안아주고 돈을 보태주고 집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혜야. 네, 아빠. 너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부터 계산했어. 내 오빠가 내 집 문서를 훔칠 때도 알면서 막지 않았지. 아빠, 그건 내가 정말 어려워서 온 거니? 아니면 또 내게서 뭔가 얻어가려고 온 거니?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 50만 원을 꺼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 돈으로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아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은혜는 울면서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저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한다.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은혜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건강하세요. 그렇게 은혜는 떠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와 함께 사는 일상은 새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서운하지 않으세요? 민수 형이랑 은혜 누나 생각하면. 아니야. 이제는 안 그래. 하지만 평생 키운 자식들인데.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키우는 거더라. 민수와 은혜는 내 피를 받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날 진심으로 대해줬지. 아버지. 그래서 너야말로 진짜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앨범을 꺼내왔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떼었어요. 이때는 유치원 졸업식이고 저는 제가 함께하지 못한 30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정희가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준호를 키워줘서요. 정혜 씨 고마웠소. 혼자 정말 고생 많이 했겠소. 아니에요. 준호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처음부터 함께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늦게라도 진심으로 만나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입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준호가 인테리어를 도와줬고 정희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70대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출소한 모양이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죠. 아버지. 손님들이 저와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갈래? 네.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고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려 갖다 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순 없어. 하지만 내가 진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멀리서 지켜볼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카페에 매주 한 번씩 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민수는 떠났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준호와 정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로 출근하고 손님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한 번씩 카페에 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은혜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건강해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쁘고 밝은 아가씨였습니다. 준호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해요. 70대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정말 멋지시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진 게 아니라 그냥 늦게라도 살아보려는 거지.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정희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늦게 만났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